이번 대선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줄곧 주도를 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미국 제일주의 또는 조금 확장하자면 자국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 마지막으로 외교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하고 외교부를 떠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국제기구 하나를 맡아가지고 좀 일을 하다가 지금은 경남대학교에서 초빙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조병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외교 정책적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미국 대선 자체가 참 재미는 있어요. 미국 대선을 직접 안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가슴 졸이는 순간이고 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흥분도 되고 그렇겠지만 이 바깥에서 구경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6월 27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간에 토론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미수 총을 맞는 그 사건이 또 생기고 그다음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 장면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흥미진진한 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또 이번 대선은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 의미가 무지 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대선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줄곧 주도를 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제 미국 제일주의 또는 조금 확장하자면 자국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그냥 우리가 매 4년마다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미국 선거의 하나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물론 그 진행 과정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서 대외 정책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 미국은 그러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중국 문제가 크게 지금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입장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중국을 관리 내지는 대응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이 점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트럼프나 해리스나 별 입장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립적인 요소가 오히려 적게 보이는 그런 측면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제일 큰 고민은 결국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의 대외 이슈 중에서 선거 과정에서 툭툭 이렇게 불거져 나온 거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끌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 정도거든요. 이스라엘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온 입장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의 입장에 조금 동조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람에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민주당 좌파에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저렇게 막 잔혹하게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내의 갈등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그 전당대회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어요. 민주당 좌파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미국 내에서도 아랍계,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시위가 조금 더 컸고 이게 또 경합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해리스가 이 정리를 잘 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해준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을 인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자 지구 내의 인도주의적인 참상을 계속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해서 다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게 정리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되면 말이야 취임식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으로서 이 전쟁을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막 치고 지금 있고 반면에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큰 시각차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냐 아니면 미국 제일주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큰 철학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조금 주의 깊게 우리도 볼 필요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대외 정책에서의 제일 큰 이슈는 중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과제죠. 러우 전쟁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까요?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기간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미국 대외 정책의 제일 큰 요소가 되기는 됐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 나토가 이제 조금 이완된 면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는 동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토의 결속을 다지는 이제 계기로 했죠. 유럽에 있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이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는 동맹 체제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도 이제 국방비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이 새로 나왔고 미국은 그전에도 계속 유럽 회원국들 보고 적어도 GDP의 2%는 국방비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유럽 회원국들이 그걸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해가지고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태리나 스페인 정도가 이 2% 타겟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2%는 다 만족을 시켰고 그래서 올해 중에 회원국 평균으로 2%는 이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토가 강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게 됐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유럽 전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또 미국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일본, 한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하고도 유대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나토 플러스 4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시아 4개 나라하고 나토가 이렇게 각 협의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푸틴이 의도했던 대로 전혀 가지가 않고 이제 미국이 동맹체제를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동맹체제를 한번 다 이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방식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트럼프 재집권 시 외교 정책 재정립이 이러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번 대선이 대외 정책 면에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전에 미국이 주도를 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동맹 체제라는 것. 유럽의 동맹 체제 나토 그다음에 아시아의 동맹 체제 뭐 미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 뭐 미국, 필리핀, 미국, 태국 동맹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의 이 체제를 떠받드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 이제 아니다.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세계 경찰 역할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국 나는 나의 이익을 챙겨 나갈 거야.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의 안보는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라. 자기 앞가림을 자기들이 다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흐름이 강화가 돼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계열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세계화의 시대,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미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분열도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미국이 과거와 같이 국제 정세를 주도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이고 어떻게 보면 비판이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 이제 해리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트럼프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의 적어도 한 반, 진다 하더라도 결국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리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또 4년 후에 선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 제일주의 이거는 해리스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의 대외 행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트럼프 현상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정치적 극단주의와 경제적 양극화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제일주의라는 게 그냥 어느 날 벌써 튀어나온 게 사실 아니죠. 그죠? 그거는 미국 내에 상당히 견고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현상 위에 트럼프가 올라탄 거죠. 그죠? 미국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이론이 이제 나와가지고 세계화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이 됐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자랑하던 제조업 기반, 예를 들면 미국의 오데오 주변에 있던 아팔라치아 산맥의 서쪽에 있던 이쪽의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붕괴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그 대신에 이 제조업들이 일본이나 중국,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 노동자, 특히 이제 저학력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전에는 참 윤택하게 잘 살던 중산층 공동체가 퇴락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막 마약, 알코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공동체가 붕괴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되겠어.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화를 하면서 그중에 특별한 사람만 어떤 사람만 혜택을 보고 우리는 전부 다 희생되는 이런 상태로는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만이 이제 고조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올라탔죠. 그리고는 2015년, 16년에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들어가면 백악관에 들어가면 내가 이거 다 바꾸겠어. 기득권층 내가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다 지지를 했죠.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갔거든요. 공화당 후보가 되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미국은 지금 생지옥이다 이렇게 아메리칸 카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불만을 트럼프는 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거기에다가 뭐 종교 현상, 그 다음에 인종 불만,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이런 걸 둘러싼 논란, 그 다음에 총기 소유를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하면서 정치적 극단주의도 나타났고, 뭐 백인 우월주의자, 뭐 이런 단체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졌고 그래 됐죠. 그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미국은 본인들도 미국 자체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안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나와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지금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것에 나와가지고 동맹 공약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딴 정부가 들어오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도 야, 트럼프가 들어오면 또 딴 얘기다 하는 거 아니냐. 계속 바뀔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이제 그죠? 이렇게가 있는 형편이니까 미국도 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번에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내용의 연장선일까요? 그렇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국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나름대로 축적을 해온 어떤 사회 경제적인 모순, 이걸 이제 트럼프가 타고 나타난 이 현상이고 이게 정치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외적인 행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해온 질서 속에서 그동안에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죠? 미국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이렇게 백악관까지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철학적 배경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쓰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양극화된 가운데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뉴욕 타임스,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여기에서 방송하는 것이 우리 언론들을 타고 우리한테 다 소개가 되고 하는데 미국 내의 언론은 보면 양쪽으로 이미 쪼개져 있어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리고 최근에 나온 폴리티코, 엑시오스라고 하는 이런 언론들은 다 따지고 보면 민주당 쪽에 진보 쪽에 쏠리는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언론들은 다 민주당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가 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기에 조금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팍스 뉴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언론들, 매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스맥스 우리 거의 못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우리 거의 못 들어봤죠. 그 다음에 브라이트 바트 뉴스라고 하는 것 못 들어봤거든요. 이런 언론들은 우리와도 거의 이렇게 소통이 없으면서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소통시키는 게 되고 있는 거죠. 미국 언론이 이렇게 사실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 쪽에 전달해지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아오던 그런 언론, 미국 주류사회의 언론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그려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이걸 했던 거고 그래야 우리가 미국을 조금 더 균형된 시각에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언론에서 전해주는 트럼프 보면 트럼프는 엉망이에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미국 국민 반이 그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국민의 반이 이 사람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걸 우리는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뭐 책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써놨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의 내용 중 우리가 트럼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무슨 정치 집회 같은 데 가면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정말 높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가면 후보들이 그죠? 있는데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다. 이런 후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트럼프를 그냥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미까지 담는 거지. 그런 일종의 추앙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구호가 되는데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그쪽 지지자들의 진영 내의 결속은 엄청 강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동안에 세계화의 과정에서 계속 소외되고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놨는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싸우겠어. 내가 기득권하고 싸우겠어.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트럼프에 대한 논리적 기반이 이제 있는 거고 그 지지의 강도도 그만큼 깊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죠. 우리는 이런 면을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누가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미국 선거에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할 수가 있나. 그냥 따라갈 수밖에 이제 미국 국민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계속 표방을 하고 물론 변화는 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걸 표방을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해요. 그죠? 익숙하기는 한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기여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워지는 부담도 그만큼 좀 커지는 거고 우리의 외교적인 자율성도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반면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지금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트럼프는 정책이 좀 예측 불가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막 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조금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우리로 봐가지고는 좀 덜 익숙한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외교적 자율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다, 거래의 달인이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걸 이렇게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그 틈을 이용하면 트럼프와 하나의 통 큰 거래 같은 것도 이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누가 당선되는 게 더 유리하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어차피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정치적인 기복이 심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질 거예요. 그냥 정치적 양극화도 좀 이어질 거고, 그게 따라 가지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미국 제일주의가 이렇게 막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상황도 이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거기에 따라가 일희일비하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 나름대로 이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 정말 우리의 입장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미국이 이렇게 막 풍랑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세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계속 이렇게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니까, 나는 우리가 가장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이 누가 되든지 그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 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은 사실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군사, 정치, 외교, 뭐 경제, 뭐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패권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22년에 바이든 정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분인데, 2022년에 그 이분이 연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 하면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이 틀을 좁게 잡고 그 다음에 울타리는 아주 높게 친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의 안보와 그 다음에 경제 경쟁력에 필요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기술과 요 분야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몇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핵심 요 분야를 선정을 될 수 있으면 좁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보호를 하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위를 잡고 있는 거죠.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여기를 철저하게 보호하라. 그러니까 스몰 야드, 땅은 비교적 좁게 잡고 그다음에 울타리는 높게 쳐서 보호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말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미중 경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인 계기가 뭐냐 하면 2015년에 중국이 내놓은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그 전략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산업, 그다음에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 이걸 2025년까지 2035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대폭 강화한다라고 하는 국가 전략 계획이었는데, 그 열 몇 개 되는 분야에서 거의 다 망라해요. 뭐 전자, 그냥 IT,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여러 곳은 생화학, 그러니까 이제 생명공학, 뭐 전기, 자동차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생산 기반, 그다음에 기술의 첨단도, 이거는 이제 대략 높인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것 같으면 한 2025년이나 2035년쯤 되면 중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보고 충격을 나름대로 좀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국력의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순위가 진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왔던 게 오바마 때였는데,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으니까 2015년 중국이 그 계획을 내놓고 난 뒤에 한 5, 6년이 걸리면서 미국이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본 방향을 결정을 한 거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양측의 경쟁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거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과학기술에서 선두를 설 수 있어야 그게 경제력으로 옮겨가는 거고, 그 경제력이 확보가 돼야, 그리고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합칠 수 있어야 그게 군사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과학기술이고, 그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인공지능, 현재로 보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생명공학, 뭐 이런 몇 가지 분야가 아주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서 누가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누가 선두를 계속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미래의 판도를, 세력 판도를 결정해 나갈 걸로 저는 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 전략을 바이든 정부가 세웠어요. 그래서 2022년에 국가 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냈죠. 그래서 중국을 그때 미국에 대한 최대의 도전 세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분명하게 했고, 그걸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기본 방향을 제시를 했죠. 일본은 미국이 그 보고서를 내놓은 그해 하반기에 일본도 똑같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서 일본도 중국의 도전이 일본에 대한 가장 큰 지금 과제다, 대응 과제다, 이렇게 일본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걸 명시를 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에 중국이 우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버렸고, 일본은 원래 그 자기들이 국방비를 GDP의 1%를 넘지 않는 선에서 쓴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을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방 계획에서도 전수 방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공격 능력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방어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2022년에 일본이 이 새로운 국가안보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공개하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 GDP의 2%까지를 국방비로 쓰겠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수방어를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격 능력이라는 게 뭐야? 결국 공격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만 계속 했던 이제 정책에서 이제는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그렇게 제시를 했고, 한국은 일본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인 위치도 일본하고는 한반도는 다르잖아, 그죠? 다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의존도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또 한국은 결정적으로 일본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남북 분단이거든요. 그죠?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중국의 협조 내지는 적어도 중국이 우리에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협력은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환경이 일본이 처한 것하고는 우리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 전략을 세우고 그걸 이행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몇 가지 일본하고 또 다른 상황, 그러니까 뭐 경제적 의존도, 그 다음에 남북 대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이런 걸 감안을 해가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이게 정하기가 좀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을 해서 더 치밀하게 이제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도전이 일본이 맡고 있는 도전보다도 그 성격이 훨씬 더 복잡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정말 단순하지 않은 도전을 우리는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대응은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노선을 정하기가 일본은 훨씬 쉬워요. 그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일단 대륙에서부터 벗어나가 있고, 그런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일본보다 훨씬 좀 복잡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국하고도 훨씬 더 가까워요. 그죠?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중국과의 이 대결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최전선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최전선 국가이기 때문에 최전선 국가로서의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충격을 최소한 이렇게 좀 완화를 하면서 우리의 전략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훨씬 더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중국에 대해서 거의 한 수출의 4분의 1 가까운 거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의 국민들이 일단 피부로 느끼는 그 부담이라는 것, 어려움, 고통, 이것도 상당히 좀 심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이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북한 문제인 거죠. 그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뭘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압박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아가면서 우리의 그 전략을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까다롭죠. 이게 노선이 분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분명한 노선이 하나가 딱 흑백이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으면 편하긴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흑백 논리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도 우리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수교를 하고, 그러니까 소련과 수교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느냐 하면, 러시아가 뭐 시베리아에 있는 막대한 그 자원도 있고 우리의 그 상품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가 우리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역할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뭐 러시아와 고위급에서의 그 관계도 계속 이제 호의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갈 수가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교에서는 항상 퇴로 같은 걸 하나 열어놔야 되는 거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해둘 필요는 항상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를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죠. 우리나라에 전략적인 옵션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 다 그런 얘기인데, 한국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루어야 될, 추구해야 될 외교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번영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여러 가지가 되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가지 측면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군사적 안보만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과학 기술적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네트워킹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시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이제 환경들이 이제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의중에 어느 하나만이 딱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외교의 방향을, 우리 국가 전략의 방향을 얘기하라면 나는 전방위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전방위 외교. 우리가 머리가 좀 복잡하더라도 우리의 외교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에만 신경 쓸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액션을 취할 때는 이 액션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파급 영향이 뭐가 있는지를 감안을 해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전략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용어를 넣으려면 나는 전방위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그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냐. 옛날에 러시아의 영광이든지 아니면 소련시대의 세력, 영향력, 그죠? 그걸 되찾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꿈꿔왔거든요.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사실은 모스크바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90년대 후반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심리가 이해도 돼요. 그때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하면 공무원들, 군인들 월급을 잘 못 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때 사실은 거기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으면 본인이 운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운전사를 개인 운전사라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운전사를 고용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현역 대령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에요.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군대에서 월급을 못 주니까 그냥 군에 있지를 못하고 퇴직한 거야. 퇴직해가지고는 남의 나라 대사관에 와가지고 개인 운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을 한 $300를 그 당시 우리가 줬거든요. $300 같으면 그 당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3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 나라 기준으로 만약에 $300를 암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 그게 뭐 한 대령 월급의 한 서너 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안 좋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냐. 우리의 도대체 영광은 어디에 갔냐. 이런 거였거든요. 푸틴이 등장을 해가지고 99년입니까? 그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러시아의 영광, 소련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냐. 그렇게 막 나오니까 국민들이 열광을 했죠. 푸틴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지지는 거기는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전략이 세 가닥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그렇게 하면서 인도, 일본, 한국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도 또 관계를 계속 발전을 시켰죠. 왜냐하면 중국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그러면서 푸틴은 뭐 나름대로 성공도 꽤 많이 했었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국민들의 삶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푸틴이 결정적으로 좀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게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저는 봐요. 푸틴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면서 바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인 에너지 이런 안보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또 확보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소련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뭐 중동이나 그 다음에 한반도 이런 곳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 이 모든 전략적 목표가 다 망가졌어요. 그냥 유럽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는 건데 오히려 나토를 강화시켜버리고 미국 영향력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서방이 제재를 취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져 버린 거죠. 에너지 그다음에 뭐 시장 뭐 할 것 없이 그냥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인 자율성의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북한 이런 데에 가가지고 오히려 야 무기 좀 내놔 이런 식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푸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냥 그런 전략적인 실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꽤나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중 갈등이 한반도와 대만 등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미중 갈등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중국이 동북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중 갈등이 가장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 동북아인 거는 사실이죠. 현재로 보는 것 같으면 그게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 타이완, 대만 해협이고 그 다음으로는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이고 그 다음 동중국해고 한반도 일단 뭐 이 모든 곳에서 지금 이제 군비 경쟁이 조금씩 그래서 고조가 되고 있는 거고 군비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가 보니까 정세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
해지고 또 자꾸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2027년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하는 얘기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제일 위태로운 지역이 어쩌면 남중국해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2년 전에 무슨 미국의 소설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제목이 2034년이에요. 그러니까 2034년에 미중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당시 해군 제독에서 퇴역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 소설에서 바로 남중국해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바로 미국 해군의 통신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걸로 전쟁이 시작되는 걸로 되거든요. 뭐 나중에는 가면 이게 결국 핵전쟁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가 있는데 그만큼 이 남중국해 상황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그렇죠. 중국하고 필리핀 해군 사이에 계속 뭐 티격태격을 하는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만 해협과 한반도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직접적인 충돌은 저는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중국이 대만에다가 무력 행동을 할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데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방어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은 대만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해놨던 거고 지금 뭐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봐도 되게 중요하고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이 중국으로 들어간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이 전략적인 의미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SMC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반도체 회사도 거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이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중국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이제 그런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이 전면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킨다? 나는 그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답이 사실 뻔해요.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자꾸 뭐 북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이제 시끄럽게 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대만 해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 수가 있다면 이거 2006년에 노무현 정부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에 주한 미군이 거기 출동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한미 양국 간의 협의를 좀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주한 미군의 이동 그걸 우리는 그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로 표시를 했어요. 주한 미군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가지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양측이 합의를 했는 게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또 존중한다. 이렇게 했어요. 말이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저렇게 하겠다는 거냐 뜻이 분명히 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애매한 상황을 애매한 말로 이렇게 봉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로 끝이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일단 미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후속 협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실제로 그러면 대만 해협이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어떻게 관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조금 불명확한 거는 있기는 있는 거죠. 그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얘기한 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동북아시아의 다른 분쟁에 끼어들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그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한 게 있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미중의 패권 경쟁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패권 경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 중국
꿈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한 게 1949년, 1950년이거든요. 그죠? 그게 중국 정부를 수립한 게 1949년이었는데 그 정부 수립이 100년이 되는 해가 2049년이 되는 거죠.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제시를 했던 게 바로 그거죠. 2035년 때까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최강국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세기가 반으로 딱 접어드는 2050년까지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앞으로 그때까지 한 36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고 뭐 그때까지 시진핑 주석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 전개되어 나갈 드라마인 거고 이 질문은 방금 이제 얘기하신 이 질문은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그런 질문이거든요. 하나의 패권 국가가 있는데 새로운 국가가 등장해가지고 이 패권 국가를 넘어서려고 이렇게 했을 때 꼭 전쟁을 거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지나간 역사에서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패권 이전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무기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과연 인간이 그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가 지금 꼭 우리에게 참고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어쨌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 경쟁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얘기지만은 결국 과학기술 분야에서 누가 돌파구를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열어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슈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이 지금 국제적인 제재하에 있은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외교적인 고립,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유입 뭐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곧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한 30년 넘게 계속 해온 얘기거든요. 최근에 그 방금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쿠바 외교관 망명 사건 그게 있고 난 다음에 또 북한 붕괴론 같은 게 지금 나오고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얼마 오래 못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긴 나오는데 한번 조금 우리 1990년대 일을 한번 돌이켜 보면 1990년대에 97년 2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북한의 노동당 서열 24위 엄청난 고위급 인사죠 황장엽 이 망명을 했었어요. 황장엽이 누구냐 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완성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도 지냈고 노동당 역사연구소 소장도 지냈고 그다음에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했거든요. 그 서열 24위였어요. 엄청난 고위직이었죠. 이 사람이 우리 남쪽으로 그때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북한의 붕괴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꽤 많이 있었죠. 뭐 그런데 북한 결국 안 넘어갔어요. 그죠? 안 넘어갔고 북한은 그 사이에 김일성, 김정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김정은에까지 왔고 또 뭐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일규가 망명한 사건이 이게 북한이 곧 붕괴할 조짐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나는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면 나는 북한을 볼 때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지 말고 철저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다.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도 금물이고 그죠? 우리가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금물이고 그런 걸 빼놓고 우리가 냉정한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북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핵무기를 만든
그게 이제 북한에게 결국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점에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핵이라고 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그 북한의 비용, 북한은 그것 때문에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고립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비용이 지금 너무 큰 거죠. 핵무기를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게 자기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거에 불과했는 거고 그거는 국가가 이끌고 있는 일부 소수 권력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너무 큰 피해가 가는 프로젝트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 실패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은 결국 핵은 만들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반대 급부 그냥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사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국제사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나간 거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 그거는 타당한 거니까 이 상태가 그렇게 하루빨리 그렇게 시정이 되거나 개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안 될 거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서서히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다 정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선거를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이 다 빠졌더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빠졌는데 그러면 빠졌는 게 이게 그러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거냐? 나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의 당면한 긴급 과제로 상정된 거는 아니라는 뜻이지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비핵화를 달성해 나가는 로드맵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목표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점차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은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요? 우리 자체 핵무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요즘 보면 주로 미국 쪽에서 뭐 그런 누가 와가지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 가능하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겠느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미국에 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에 국무장관을 했던 그 폼페오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한국 핵무장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정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동의한다,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본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위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못을 박은 게 있어요.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거나 트럼프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면 그건 트럼프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옷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언론도 별로 보도를 잘 안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를 합의를 했었어요. 바이든 정부하고 발표를 했죠. 거기에서 핵협의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확장 억제, 소위 이제 해구산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걸 어떻게 더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논의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선언에 들어가 있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한국은 핵 비확산 조약에서 나오는 의무, 그러니까 핵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 핵무장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가져오는
그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그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 핵 개발 안 할게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러면 한국이 핵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한국의 핵무장은 논의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가 발전의 가능성이 좀 많은 거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봤을 때 미국이 반대하는 한국의 핵무장, 자체 핵무장 가능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과 협의하고 미국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한국이 꼭 해야 되겠다면 그 점에서 이제 미국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핵무장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미국의 핵우산을 더 믿을 수가 없는지,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리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각각 한국의 핵무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해리스가 되었을 때는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을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있었지만은 외교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많지 않고, 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외교 문제에 별로 관여한 적이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도사예요, 도사. 그죠? 그랬으니까 뭐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해리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최초의 한 2년 동안은 그냥 계승할 거라고 봐요. 한국의 핵무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2003년에 그 워싱턴 선언에서 나왔던 대로 한국은 핵무장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걸 계속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나갈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완전히 그 예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로 이제 외교 안보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가 전환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대선이 그 전환기를 하나의 상징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트럼프는 이 전환기를 촉발하는 사람이고, 또 이 전환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앞으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사업하시는 부분에서도 어디서도 다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